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5번이죠? 네, 45번. 자, 정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정비법.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해서, 자, 주택 승다는 얘기는 없고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해서 요 얘기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게 맞습니다. 네. 우리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보통의 재개발, 특수한 개선사업, 그리고 재건축 그랬는데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항상 재개발밖에 없고 주거환경이 있어서 보통이 재개발, 열악밀집이죠. 열악밀집. 특수한 것 두 가지가 개선사업. 달동네, 극히하라 과도밀집, 특수한 거. 그리고 요거, 반쪽이라서 특수한 이 두 가지. 그리고 재건축은 양호밀집이었죠. 공동주택 아파트. 그래서 1번 일단 맞고 2번에 재개발 사업이란 기반시설의 양호하고 노멀처럼 밀집, 양호 밀집이라면 재건축이 돼야 돼요. 재개발이니까 양호를 열악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열악 밀집이 되겠습니다. 열악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기만 있는 얘기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얘기합니다. 재개발이. 그 다음에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비가 철거 신축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큰 건축물은 노블 연수리 될 수 있다. 이게 노블 연수리 되려면 40년. 비용 보상할 때는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랑 구별하셔야 될 게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미관을 해친다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 숫자랑 요거 구별하시는, 노블 연수리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4번의 정비 기반시설의 예로는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작업장,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이 있다. 항상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법에 있는 기반시설을 얘기하자. 공원, 공용주차장 이런 게 이제 기반시설이죠. 도로 이런 거 들어가고요. 공동작업장부터가 아닙니다. 공동작업장,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 아닌 것 중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만이 쓰는 게 공동작업장이요. 어린이 주민만이 노는 게 어린 놀이터, 마을 사람만 쓰는 건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거 유치원은 그 전에 있다 빠졌다리고, 그죠? 이게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구별하는. 5번의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 반소유자도 토지동소유자에 해당한다. 안 되죠.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건축물에다가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안 되잖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되는 경우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에서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아니에요. 자, 46번 보시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 거. 자, 제가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 정비사업 틀을 쭉 생각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이 나오는데, 정비계획은 수립을 둘로 나눠서,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은 결정을 하고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요 둘만 제가 따로 의견하시라 그랬죠? 행정청.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장까지고 군수는 수립 안 하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요거만 좀 따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정비부서는 다 자치시, 자치도, 시장원수, 구청장 등이 한다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구청장에다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까지도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만, 요거를 우리가 더 줄이면 그냥 시장원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시장원수 등. 대부분 이 사람이 합니다. 요 둘 빼놓고. 근데 이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본다면 결국 특별시, 광역시장이 하느냐, 그 밑에 구청장이 하느냐,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치시, 자치도면 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이방결정 나눌 필요 없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도 다 하고 군에서도 요것만 안 할 뿐이지 군수가 다 합니다. 여기서만 사실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 사람이 수립을 했으면,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구청장이 입안만 하고 이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이 사람이 결정하고 구역시장은 이 구조, 행정청 구조. 자,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됐는데, 1번 특광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할 사람이 아닙니다. 군수 빼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관할구에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도 유명한 얘기죠. 근데 특광시장이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30일이 아니고 14일.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이건 정비계획의 차이점이거든요. 둘 다 주민에게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 듣고 지방의견 듣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공람기간이 다르죠. 여기는 14일 이상 공람하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게 의견 물으면 지방에는 60일 내에 답하라. 요거 정비계획이 30일 이상 공람이지. 정비계획이 지방의 의견 듣는 건 똑같고 둘은 똑같고 60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라. 그리고 이를 고시한 후 시장, 국장에게 보고하라.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수립하고 나서 마지막에 국장에게 보고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국장 보고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특별시, 광역시장은 본인이 협의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 구조도 결국 이거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할 때 여기나 그 기본 구조는 서로 비슷한 거예요. 관리계획처럼. 제가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랬죠, 그죠? 관리계획은 대도시장까지가 혼자 다 하잖아. 여기도 비슷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까지가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심의도 이 사람이 다 혼자 하는. 관리계획은 혼자 다 하잖아, 모든 거를. 근데 보통 시장 원수가 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죠? 그런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장은 본인이 협의심의를 다 거치라는 겁니다. 본인이 협의심의를 다 거치고요. 고시까지 다 하고 국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대도시 시장도 본인이 혼자 다 하거든요. 대도시장이 아닌 보통 시장은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지방소리 심의. 그럼 여기 협의 심의를 시장이 거치라는 얘기인데 이게 틀렸습니다. 보통 시장이면 도지사 통제를 받는다. 도지사에게 서류 보내면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얘기예요. 대도시장 이상은 본인이 다 하고 보통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으니까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해야지 시장이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 관리계획 구조랑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곧 틀렸고 5번은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 예정구역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포함해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과 세입자 주거 대책은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 두 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 세입자 주거 대책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정비계획 내용이 돼요. 이게 기본계획 내용이 되려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앞에 밀도 계획 세입자 주거 대책 중에 주거 안정 대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혹시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 할 때 혹시나 해서 이거 하는 거야. 다른 건 다 뭐 쉽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런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비 예정구역이 정비 기본계획 내용 아닙니까? 어디를 정비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이 빠지고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가 되면 정비계획 내용이 된다고. 요것과 요거 좀 구별하는 정비계획과 요 차이점. 뭐 내긴 힘들지만 낼 때 대비한 거예요. 이건 내긴 힘들지만 어려울 때 대비해서. 우리 정비계획이 개발계획 내용과 비슷하잖아. 개발법으로 따지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기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당연히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이냐 건폐율에 대한 밀도 계획이냐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지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이면은 좀 더 구체적 계획이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정비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풀어줄 것이냐. 그런데 밀도 계획이다 그러면은 장차 그것을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 밀도로 할 것이다라는 좀 추상적인. 세입자 주거 대책이면 주거 안정 대책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체적 대책이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주거 대책이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죠. 헷갈리기 쉬우면 해보고 헷갈리기 쉬우면 계속 헷갈린다.
틀려도 되고. 이 정도가 좀 헷갈릴 거라.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쉽게 구별이 되거든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내용 중에. 그런데 어째 오늘 또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을까? 알고서 듣는지 모르는 채 듣는지. 예습 이거 다 해왔어요? 예? 105문제까지 다 풀어왔어요? 오늘 진도 나갈 거 많아요. 이러면 아주 걱정스러워. 그냥 4시, 5시까지 할지 몰라서. 아는 대로 벅벅 얘기하시고. 자, 47번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조, 아까 제가 한 이 구조, 특별시 광역시에서 이렇게 묻고 있네요. 특별시 광역시라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구청장이 위반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이 구조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냐 구청장이냐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치도 시군에서는 다 한 사람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따져봤을 때. 2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어요.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있다. 통합 결합 다 됩니다. 서로 붙어있는 걸 통합한다라고, 서로 떨어지는 걸 결합한다고 하지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 물었습니다. 자치도 시군이라면 이 사람이 정비계획 위반 결정 구역 지정까지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1번과 차이점. 1번이냐 3번이냐. 1번에서만 차이점이 생긴다. 5번 4번에. 그리고 4번 5번도 조금 요약서는 있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그냥 지문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4번에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에서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 환지 방식이나 여기 안 썼지만 반쪽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반쪽이나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구정서로 봅니다. 근데 그 5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이나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그 구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지역으로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달동네만큼은 워낙 열악한 곳이라 주거지역 중에 어느 주거지역으로 의제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개발해 줄 것이냐,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 방식 다 쓰잖아, 그죠? 근데 호정 방식은 이제 섞어 쓰는 것이라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 부분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방식 중에서 보통 방식이냐 주택 주는 방식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 4번이면은 환지 방식이면 주택 안 주는 방식이냐, 땅 주는 것이니까. 반쪽짜리도 주택 주는 거 아니죠? 내버려 두니까. 이럴 때는 2종 일반입니다. 근데 주택 주는 방식, 수용 방식이나 관리 처분계 5번에 관리 처분계는 원래 건물 지어주는 것이고, 수용 방식이면은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주택을 지어서 토지가 우선 공급할 수 있잖아. 토지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주택을. 그래서 이 2가지는 주택 주는 방식이거든요. 3종 일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한다면 주거지역 중에서 정확히 중간. 달동네는 전일준 중에서 중간이 일반이죠. 일반이 다시 1, 2, 3종 나눠지죠. 정확히 중간이 2종 일반이 되잖아. 그래서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달동네는 보통 그냥 2종 일반 딱 중간이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선 것이 딱 중간인데 주택 주는 방식으로 쓸 때는 주택 좀 더 넓게 지으라고 2종 일반보다 조금 나은 3종 일반이다.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주택 안 주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보통의 2종 일반, 주택 주는 두 방법 중 하나를 쓴다 그러면 좀 더 나은 3종 일반. 이 정도입니다. 이 얘기가. 48번. 다음은 재건축 정비기 위반과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에만 특유한 안전진단이죠. 재건축에 특유한 얘기. 재건축 정비기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위반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1번에 정비기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10분의 1 이상 동의.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2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안전진단 해야 될 사유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으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시장소가 직접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가 요청할 때인데, 요청한다라면 내용을 불문하고
10분의 1 이상 동의, 정비부서가 제일 작은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요청하면 된다. 10분의 1 이상 동의. 2번 안전진단은 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이면 단지 내외의 구분 없이 실시한다. 왜를 빼줘야 돼. 단지 내의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잖아. 단지 내의 큰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단지 밖에는 단독주택하든 작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옛날부터 큰 거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진단을 했던 겁니다. 단지 내예요, 내. 근데 주택단지 내라 하더라도, 주택단지 내라 하더라도 꼭 해봐야 아느냐? 안 해봐도 알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생략할 수 있는 5가지 가끔 나오는 3번. 위반권자는 시설물법 특별법상 시설물로서 안전 등급이 D급, E급, D급 미흡 불량 이런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 법에서 안전 등급이 이 정도 나왔다는 문제 있는 등급이라고 그쪽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굳이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D급, E급이니까 일부러 이걸 냈는데 요거 말고도 제외할 수 있는 것들 나오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5가지니까 뭐고 어디서 내더라도 어떤 게 있었나요? 대충?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뭐 어떻게 돼서 이미 붕괴됐거나 이미 붕괴되면 다 쓰러진 거 뭐 할 필요 없다. 이미 붕괴됐거나 아니면 뭐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또 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 그럼 잔여 건축물은 할 필요 없다. 잔여 건축물.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정비 사업을 꼭 해야 될 땅이 되는데 그 땅은 해봐서 이걸 해봐서 뭐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까? 이미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여튼 문제에서 중요한 것만 다루지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 다 집어넣어놨지만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론도 자꾸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문제할 때 문제로서는 여기 제가 최종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로서는. 이것도 신경 써서 D급, E급을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다른 건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C, D 이랬다고 또 그래서 이것만 또 특별하게 해놨잖아. D급, E급. 4번 요청이 한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30일 내 실시 여부를 통보해야 되며 이렇게 30일 내 실시 여부를 통보해야 되며 그 비용의 전부 여부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게 해야 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어디서나 이렇죠. 지금 이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원래 그 사람이 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청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요청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래 비용은 다 시행자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원칙이니까. 5번에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위반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장군수 등이죠? 아예 둘 빼놓고 다 시장군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건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도 위반 여부를 위반권자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바로 윗사람에게 통지받는 규정은 필요해요. 시장군수가 일단 결정하고 나서 잘했는지.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결정하자마자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또 뒤가 틀렸네. 직접 취소하면 안 되지. 항상 어떤 걸 취소하는 것은 그 결정한 사람이 취소한다 그랬죠? 여기는 위반을 누가 결정했어요? 위반권자가. 그럼 위반권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야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가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취소하면 안 돼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49번 보시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규정을 직접 해제해야만 되고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제를 요청해야만 된다.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제를 할 겁니다. 시장군수는 해제권자니까 직접 해제를 해야만 되고. 자, 우리 구역 해제에서는 미시행시 해제 중에서 자동 해제는 아니고 해제권자가 해제를 해야만 되는 경우와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죠? 해제를 해야 된다는 사유 정도만 제가 한다 그랬었고 이것이라면 정비법에서는 정비 예정구역 해제와 정비구역 해제로 둘로 나눠지죠. 예정구역 해제가 1번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됐으면 빨리 구역 지정 절차하라.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이게 3년 내에 안 하면 예정구역 해제 3년을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비구역 해제인데 여러분 정비구역 해제면 머릿속에서 그 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을 안 할 때 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사이에 먼저 구역 지정된 이후에 추진위를 만들기 위해서 승인청 들어가야 되고 추진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조합 만들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야 되죠. 만들어진 조합이 사업자 인가 신청 들어가죠. 이렇게 셋으로 나눈 상태에서 둘, 셋 기본. 근데 둘, 셋 잡아놓은 상태에서 구역에서부터 바로 조합까지 통과를 한다 그러면 3으로 줄어드는 이게 조합이 할 때고 토지소유가 한다 그러면 구역 고시로부터 바로 신규 인가 신청을 통째로 가죠. 요게 7에서 5로 줄어드는 그거 잘 연상하시면 돼요. 1번에 정비 1번 했지. 2번에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도서자가 정비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야, 구역 다음에 바로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이 될 텐데 구역 다음에 한 달에 건너떠서 조합 설립인가를 묻네요. 그러면 이게 4에서 3으로 줄어든 3년짜리가 돼야지.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3번은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그럼 이건 추진위원회 다음에 나오는 조합 설립 얘기잖아. 둘이 되는 거지 이게. 4번이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식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조합에서부터 사업식 인가 신청을 묻네요. 셋에 3 아닙니까 이게? 5번에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식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게 5년짜리가 되겠습니다. 구역에서부터 사업식 인가 신청하지. 자, 50번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행 방법. 여러분 시행 방법이면은 자, 우리 제일 간단한 반쪽짜리, 제일 무서운 수용 방식, 그리고 땅 주는 환지, 건물줄 때 쓰는 관리처분 계획, 섞어 쓰는 혼용 5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보통의 정비사업인 재개발이다는 보통의 방법 2가지만 보통의 방법이 건물줄 때 쓰는 관리처분 계획, 땅 줄 때 쓰는 환지 2가지만 개선사업은 달동네니까 모든 5가지 다 허용을 한다. 무조건 하라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면 건축이니까 건축물 지어주는 관리처분에 따라주는 방식이 하나만 쓰는데 여기서는 주택 외에 오피스텔도 지을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 이때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30% 이하에서 1번.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하나, 환지로 하는 거 하나, 재개발 이 둘만 있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얘기하면 맞고. 이번에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이게 수용 방법이에요. 수용한 다음에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지었으면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토지를 준다면 토지동 소유자나 토지소유자 외이자 아무에게나 토지를 줄 수 있는 시행자가 주택을 이게 수용 방법인데요. 개선사업에서만 인정한다. 결국 이 수용 방법에는 반쪽짜리 혼용은 그죠? 개선에만 있는 겁니다. 따져보면. 3번의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계약하는 방법 이것이 반쪽짜리죠. 개선사업에서만 역시 인정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들렸죠? 관리청에 따라주는 방식 하나만 쓰는 게 재건축입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건데 어떻게 환지를 합니까? 요거만 틀렸고 5번은 재건축 사업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오피스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주택이 주가 돼서 오피스텔은 전체의 30% 이하 작아야 된다. 이제 51번 갑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됐는데 자 우리 시행자 파트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라면 아예 민간인이 아예 안 된다. 아예 민간인이 안 되고 그 대신 시장수가 주로 하되 시장수가 다른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개선사업에서는 방법 중에서도 반쪽짜리 방법이냐 아니냐로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반쪽짜리 방법일 때는 기반설만 고쳐주는 건 원래 시장수 몫이라 시장수 갈 때는 동의도 필요 없고 근데 이
반쪽짜리 방법이 아니라면 시장수 갈 때도 특이한 동의권이 따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반쪽이냐 아니냐 나눠지는데 1번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과 공동요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이 반쪽짜리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수 등이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다. 벌써 틀린 겁니다. 지금 이 말대로라면은 시장수가 할 때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가 되죠? 아니잖아. 시장수 할 때는 그냥 한다니까 동의도 필요 없이. 시장에서 갈 때는 동의도 필요 없고 주택공사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토지등수와 과반수 동의라는 것은 토지주택공사 시행자로 지정할 때 그거 바로 앞에 붙어야 돼요. 화살표를 그렇게 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갈 때는 동의 필요 없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사등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 아닙니까? 그 동의를 그 밑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화살 표시를.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시장수 등이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급하는 방법, 나머지 방법으로 시행한다. 반쪽짜리는 나머지 방법이다.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수 과반수 이 특이한 동의권이 다 적용됩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소유자 3분의 2 달동 내 세입자가 많아서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3, 4, 5번이 다 위 2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 다른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위 2의 경우 시장은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과 등록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등이 공동시행자 지정할 때도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아까 2번 동의요건 똑같이 씁니다.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그대로 써요. 그래서 제가 공동시행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동시행한다면 과반수 동의로 충분한 게 이게 보통인데 개선사업만큼은 단독이든 공동시행이든 특유의 동의요건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에 따로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3번이 맞겠지. 네, 차이점. 4번의 위 2의 경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소유자 3분의 2한 경우 세입자 세대수 동의를 생략하였다.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것 중에 숫자라면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이 숫자는 좀 아셔야 될 만하다 그랬어요. 2분의 1이야. 그럴 때 생략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작으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5번의 위 2의 경우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 시 세입자 세대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세입자 세대 동의는 아까 2분의 1 이하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 뭐 이렇게 할 때 다 생략할 수 있지만 적어도 수용 방법일 때는 제일 무서운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없는 예로서 수용 방법을 특히 생각하시라고 했던 그래서 핵심만 최대한 줄인 겁니다. 52번 보시고 정부법상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은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은수나 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둘 다 단독 시행하게 되는 것은 재개발밖에 없어요.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가 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잖아. 특히 이 사람들이 누구랑 공동할 때는 누구랑이나 다 할 수 있는데 공동할 때 동의 요건은 과반수 동의. 재개발 재건축은 과반수 동의. 이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재건축은 조합만이 토지 소유자 없잖아요. 단독 시행이죠. 아니면 공동 시행할 때는 역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지금은 공동으로 다 할 수 있고요. 3번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그 수가 10인 미만이 아니고 20인 미만일 때 원래는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만 재개발 사업에서 20인 미만 작으니까 조합 설립 안 해도 된다. 20인 미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인 미만인데 4번의 시장은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면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요건은 일부러 복잡해서 안 한다라고 해서 안 한다. 그 중에 신탁업자 지정하는 것만 혹시나 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안 했던 것 중에. 여러분 신탁업자에게 맡길 때는요.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맡길 때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탁업자를 맡길 수 있느냐.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 동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뭘 또 표정에서 또 모른 척하는 표정을 짓나. 아, 재개발조합은 우리 431 동의했던 거. 재건축조합 만들 때는 단지 안에서는 4343 동별 과반수, 단지 밖에서는 433이 했던 거. 조합 만들 때는 그렇게 조합 만들어서 하고, 시장 의수가 이 사람이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탁업체 맡길 때는 그 사람들 그 동의 요건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모른 척하고 그러지 말아요. 시간만 더 가 자꾸. 그냥 아는 척 해야지. 5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지정고시 됐다 칩시다. 에?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이나 조합설립인가 취소서로 본다. 이것도 그냥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민간 당사자가 하려고 추진위원회 구성했다 칩시다. 아니면 조합 만들 설립인가 받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만약에 공공시행자나 신탁업자 등을 지정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됐다 그러면 그럼 민간 당사자가 할 거 아니죠? 시장수 등이 하겠죠? 그러면 추진의 승인 이런 것은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야 없애버리지. 별 얘기 아니지만 그런 얘기. 보통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저번 주에 52번까지 나갔어야 딱 중간. 52번 내지 3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52번 왔잖아. 시작해서 35분 지나서 그러면 저번 주에 35분 정도를 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제 예상에는 한 3시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 정도까지. 저번에 제가 한 2시 한 20분에 끝났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게. 네. 오늘 이 속도로 나가야 이제 3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신 분 중간에 뭐 12시나 이렇게 됐어요. 예? 뭐 과자를 드시든지 아니면 나는 뭐 과자 전혀 안 먹어도 공부 자체가 나는 이 먹는 거다. 공부할 때는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이 뭐 아주 좋은 현상이고. 알았어요. 53번에 정비법에서 대행자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대행자 조합이나 토지공사를 대신하여 시장허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나 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신 시행하게 하였다. 정비법상 대행은 민간인 토지공사나 조합 못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시장허수나 지정개발자 공사 등이 한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다른 게 왜 틀린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토지등 소유자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행이 가능하다. 여러분 당사자가 대행을 요청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수 동의죠. 과반수 동의. 당사자가 스스로 못하니까 대행을 요청하고 제가 못할 정도라면 반만 넘는 사람이 최소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요청할 때 동의는 과반수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3번의 대행자는 시행자 이름과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아니 이 얘기대로라면 이름도 시행자 이름으로 계산도 시행자 계산 아니지. 이름은 대행자 자기 이름이죠. 이름만은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하되 계산만 시행자 계산이니까 여기서는 이름을 빼고 이름을 이제 대행자 자기 이름 그래야 되겠죠. 계산만 시행자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4번의 시장허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행자 동의를 얻는다.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시장허수 등의 승인이죠. 그래서 시행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럴 때 시행자 동의, 시행자는 이미 힘든 상태로 안 된다. 대행자, 시장허수 승인, 시장허수가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5번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전환호출을 압류할 수 있다 그랬고 자기 채권에 의해서 없다가 틀렸지. 54번 정비법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정비법 안에 있는 추진위원회 제도.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회요. 개발법이 7인 이상이고 5인 이상이잖아. 그리고 추진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입니다. 준비단체니까 과반수로 충분하다. 그리고 시장헌수 승인. 뭐 이것 가지고도 집은 뭐 4-5개도 만들어봅니다. 이거 가지고서 다 딱딱 보시고 어딜 틀어야될지 모르니까 정비법이니까 시장헌수 승인이고요. 이번에 계략적인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정식 시행기획서나 관리처분기 작성이나 시공자 선정은 업무가 아니다. 준비단체거든요. 준비단체. 아직 조합 안 됐어요. 시행자로서 조합의 할 일이랑 구별하시라 그랬잖아. 그래서 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서는 시행자 밑에 나오니까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고 시공자도 항상 시행자가 선정하니까요.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 뭐 계략적인 시행서라든지 뭐 설계자 선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이런 거라는 게 창립총회 아닙니까? 맞고요. 아니다. 맞고 3번에 추진하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설립 등기 신청 전에 개최하라. 창립총회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총회니까 추진회가 하는 것이죠. 그죠? 설립 인가 신청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대신에 인가 말고 동의를 넣으면 되고 설립 등기 신청에서 등기 대신에 인가를 넣으면은 설립 인가 동의를 받은 후 설립 인가 신청 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립총회에서 뼈대를 갖춰놓고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라는 거예요. 설립 인가 신청 전인데 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인가 동의 없이 일단 무효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는 받고 나서 설립 인가 신청 전에 4번의 창립총회는 정관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이런 일을 하죠. 5번의 창립총회 소집할 때 직권 또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한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도 나중에 총회랑 비슷한데 역시 소집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든지 소유자 신청받게 되면 5분의 1 이상 요청으로 하고 의사결정 보통의 결의 요건이죠. 소유자 과반수 출석 제적 과반수 출석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이게 보통 결의 요건이고 나중에 조합총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적 과반수, 제적 3분의 2 센 동의가 2개 더 추가될 뿐이지 원칙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임원과 대의원 선임만큼 정관이 따로 정한다. 맞습니다. 55번 보시면 정비법에서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조합의 설립인가 이렇게 개발법보다 정비법이 훨씬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조합에 대해서도. 자, 옳지 않은 건 모두 몇 개냐 기억번에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인가 동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 1 카운트다운 동의 참 많이 냈던 숫자 작년에도 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냈었고 니은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예요. 여긴 단지 안, 단지 밖 나눠져 있는데 단지 안에서는 공동소유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때도 구분소유자가 5이야 작다 동의 필요 없다 제외.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단지 전체 4343 동별 간단한 과반수. 디귿번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단지가 아닌 지역이 이건 주택단지 아닌 지역 단지가 아닌 지역이라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로 떨어지는 여기까지가 조합 설립인가 동의로서 다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아직 리을번도 있네. 이미 설립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아까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이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합니다.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원수의 인가를 받아라. 원래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면 설립 인가받았으니까 변경에 대해서 똑같이 인가받는 것이고 동의 요건은 원래 똑같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긴 똑같을 수가 없다. 특이하게도 왜 똑같을 수 없느냐. 아까는 만들 때 얘기고 이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라 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총회 의결은 다른 얘기 없으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렇게 되는 건데 센 동의가 과반수 찬성.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없잖아. 네? 원칙에 대해서 센 게 과반수고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없어서 여기는 4, 3, 1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회에서 하는 것이라. 설립인가 받는 데서 변경할 때는 그래서 시장수 인가는 똑같지만 동의 요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제일 센 결인 3분 이상 찬성으로 한다. 1, 2, 3번에 대한 예배.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 미음번이죠.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옛날 얘기지. 사기친 사람 때문에 인감도장이 아니고 지장을 짓고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 4번이지. 신분증명서. 지장이에요. 지장. 무식하게 지장 찍는다 그랬잖아요. 틀렸고 비읍번에 정비구역 해제 또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때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것도 여기 특이한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도 일반 철회 원리처럼 정비법에서도 동의했던 걸 철회한다면 어떤 거 인허가 신청 전에 철회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는 예외가 이제 되잖아. 정비구역 해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동의로 보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여선 중요한 걸로 봐서 조기 확정. 최초로 동의할 때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기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만큼 다시 예가 하나 더 있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창립총회를 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미 창립총회까지 했다라면 30일 지나지 않아도 철회 못하게 해놨어요. 이것은 이제 개발법이라는 차이가 나지. 예를 들어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동의라면은 설립에 대한 동의라면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설립 인가 신청 전이 아니고 30일까지. 그것도 창립총회는 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지금 이게 복잡해졌습니다. 10번에 재개발 사업에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자, 지상권자가 있다. 그러면 각각을 소유자로 산정한다가 아니고 각각이 아니고 대표자 1인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겠다면 이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따로따로 있지만 보통이라 제가 요게 헷갈려서 요것만 적어놓은 거지.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으면 한 명으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역시 한 명으로.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의 토지라는 줄 여기 대표자 한 명으로 계산하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미음번과 시읒번 두 가지만 옳지 않습니다. 56번 보시고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정비조합의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두 조합만 있고 재건축이 주로 예외니까 1번 재개발 사업의 조합은 재개발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개발에서는 요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면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재건축이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점도 특이하지. 재개발은 동의 여부 상관없이 그냥 토지 등 소유자만 당연조합원이 되고 이게 토지 등 소유자니까 맞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2번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된다. 이게 재건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애초에 토지소유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토지소유가 되더라도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매도 청구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랑 재건축에서만 그렇죠. 자, 맞고 3번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가 1세대에 속한다. 여러 명이지만 1세대에 속한다라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정비조합에 나오는 특이한 얘기.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배우자, 같이 살아야 될 배우자와 미혼임에서 19세 미만 직계 비속, 미혼임에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미성년인 직계 비속이에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소용없다. 어떻게 분리해도 시계상 없이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봐. 대표자는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본다. 이 반대 경우라면 그럼 언제든지 또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이 반대 경우라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4번에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요, 인가 후냐 전을 묻는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일단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후라면 그때 조합원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그 자리면 아직 조합 없잖아요.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은 특정이 되고 이 수가 함부로 늘어나면 사업이 악화되기 때문에 한번 특정됐으면은 집이 이전은 몰라도 새로 늘어나는 것은 꺼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설립인가 이후에는 아무리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각각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가 안 늘어나니까. 만약에 설립인가 전에 이렇게 세대를 분리했다면 그 사람들은 각각이 다 조합을 해준다고. 설립인가 후라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아무리 설립인가 후에도 후라 하더라도 다만 이혼한 경우 아니면 성년 19세 이상 되어 자녀 분가로 인한 경우라면은 역시 이때는 또 분리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혼이나 성년으로 나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이때는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각각을 조합으로 본다. 아까 배우자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요번에 역시 설립인가 후입니다. 설립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 그 여러 명을 각각의 조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역시 대표자 1인을 보잖아요. 설립인가 전이면 상관없어. 설립인가 이후에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다. 여러 사람이 됐다.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겠다는 취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만 틀렸고 57번에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조합장 이사감사 임원. 정비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에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그 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유기간보다는 투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주기간 더 채우기가 어려운 것이라 임원이 되려면 이제 단순한 사람 안 되고 임원 자격이 최소 그곳에 거주를 1년 이상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주가 아니고 소유 요건이라면 5년 이상은 돼야 된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정비법 자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다른 임원 결격 사유는 개발법 정비보다 똑같은데 정비법만 있는 임원 결격 사유 이거만이죠, 그죠? 정비법 자체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만 받아도 무려 10년이라니까 왜 어서 5자가 나와. 5자는 작년 얘기지 10년으로 바뀐 거잖아. 이거 올해 중간에 맞아요. 이거 다른 게 틀렸지. 이건 맞아. 10년. 그래서 100만 원 10년 바뀌고 나서 더 기억하기 좋다. 100만 원에서 0 빼면 다 10이잖아. 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이게 틀렸지. D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유효하다 그랬잖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3번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맞죠? 조합장이 아닌 조합장을 포함한 그럼 틀려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보통의 이사감사만 있죠. 이사감사는 대원과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근데 조합장이 아니니까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대원이 되지 않습니까? 대원의 의정이 될 때는. 그래서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있고 보통 이사감사가 안 된다는 표현에 아니네 좀 잘 신경 쓰시고 4번의 임원의 임기 3년 이하에서 정관호 정합니다. 임원에 취된 게 3년 내에서 정관호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고 이사수는 3명 이상은 돼야 돼.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너무 작으면 되고 최소 3명 이상 역시 3이잖아 다. 3명 이상인데 어또 괄호 속에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한다. 조합원 수가 100명 넘는 게 조금 더 큰 조합이라 그랬죠? 5명 이상 돼야 돼.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감사는 오히려 이사와 달리 많으면 안 되죠. 적어야 돼요. 그래서 1인 이상 3인이야. 최대치가 3인일 뿐이에요. 4명, 5명은 될 수가 없어요.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3인이야. 임기 3년, 다 3차라 주로 많이 관련돼 있는데 5번의 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 채용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된다. 아까는 1번이 선임할 때 그 자격 요건인데 이건 선임된 이후에도 조합장만큼은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 관리 채용 인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라. 영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거주하라. 그 요건을 따라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8번은 쉬었다가 합시다.